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수욕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스마트 비치와 파라솔 프리존 등을 운영하고 낮과 밤 모두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려드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튜브를 타고 바다 위를 신나게 떠다닙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해수욕장 물놀이로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2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 더워서 항상 짜증나 났었는데 이 바다에서 놀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해외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스마트 비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파라솔과 돗자리 등을 대여할 때 바가지 요금 없는 정찰제로 현금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는 해수욕객들의 바다 조망권과 선택권을 위해 전체 1.5km 해변에 0.6km 구간을 파라솔 없는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는 야간 개장을 실시해 저녁 9시까지 달빛 수영이 가능합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 개장 기간 중 달빛 바다 소극장, 밤바다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버스킹 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대 해변 라디오, 문화놀이 광장 조성, 푸드트럭 존 운영 등 많은 볼거리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일부터 나흘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송정과 광안리 등 5개 해수욕장에서는 부산 바다축제가 펼쳐집니다. 물의 난장과 나이트 풀파티 등 여름을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낮과 밤이 즐겁고 부산 바다축제까지 더해져 즐길 거리까지 풍성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네, 화려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 보셨는데요. 하지만 낮과 밤 그리고 새벽의 부산 바다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합니다. 거대한 술판으로 변했다가 쓰레기장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철썩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여름 바다의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또 다른 세상이 됩니다. 돗자리를 펴놓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판이 벌어집니다. 밤바다 즐기기에는 여기저기 전부 다 이제 술을 먹는 환경을 보니까 젊은 청춘 남녀들의 즉석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지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어떤 성지? 헌팅의 명소, 술의 명소. 술에 취한 부산 밤바다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장렬하는 해가 넘어가고 밤을 맞이한 해운대에는 또 다른 풍경이 찾아옵니다. 바로 파라솔로 가득 메었던 이 해변이 대형 술판으로 변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최한 부산 바다축제에는 아찔한 차림의 남녀가 풀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술을 들고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해변에는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사람들이 둘러앉습니다. 해변에서 금지된 흡연도 서스름이 없습니다. 남녀의 진한 애정 행각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와 보니까 밤바다 즐기기에는 너무나 주위에는 이제 여기저기 전부 다 이제 술을 먹는 환경을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호텔 쪽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술 먹는 아저씨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른이 돼서 술을 안 먹겠다는 그런 마음을. 해변 옆 5성급 호텔 잔디밭 광장에도 술 장사가 한창입니다. 주종을 가리지 않고 술을 판매하는 간판도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의 성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이지만 외국인 밴드가 시끌벅적하게 야외 공연도 펼칩니다. 광안리 앞바다 밀락수변공원 앞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계단까지 빈틈없이 사람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은 피서객들은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십니다. 또한 이곳은 SNS를 통해 부산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며 즉석 만남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근데 되게 인기 많으시네요. 약간 비주얼이 괜찮으시네요. 저희랑 간단하게 술 한잔 하실래요?
성지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어떤 성지? 헌팅의 명소, 술의 명소. 저는 이제 밤바다도 보고 헌팅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오는데 부산은요 말을 잘하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헌팅이 됩니다. 수영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자정이 되면 수변공원 내 조명을 끄고 있지만 오히려 취객들에게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시각 자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영구에서는 과도한 쓰레기 투기와 음주를 막기 위해서 12시부터 소등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여전히 인산이냅니다. 술판이 벌어지고 즉석 만남이 펼쳐졌던 부산 밤바다. 새벽이 되면서 이곳은 또 다른 변신을 합니다. 지금 새벽 4시가 넘어서고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거대한 술판으로 변했던 해운대 해수욕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곳곳에 술병이 나뒹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해수욕장의 쓰레기 청소는 시작됩니다. 주말이라 평상시보다 많은 무려 68명의 청소 담당자들이 쓰레기 수거에 나섭니다. 하지만 쓰레기 청소 작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예 이불을 깔고 집 안방처럼 잠을 자고 있는가 하면 백사장 개장을 위해서 청소 시작합니다. 자리 정리가 일어나 주세요. 밤새도록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바다에 들어가 휘청거리는 아찔한 모습의 취객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백사장에는 술병과 비닐봉지, 먹다 남은 안주 따위가 굴러다니고 심지어 모래 사이 쓰레기를 묻어두고 가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관광객들이다 보니까 밤에 술 드시러 이제 시원한 바닷가에 나와서 이제 드시는데 이렇게 이제 전부 쓰레기 놔두고 가시는 게 제일 많아요. 갈고리는 관광객들이 술을 먹고 술병을 바닥에 이제 숨겨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찾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끌고 다니면서 이제 걸리면 이제 찾아내려고 그래서 갖고 다니는 겁니다. 해운대 수욕장에서 지난 3일 새벽에 수거한 쓰레기만 4.27톤. 지난 한 달간 해운대 수욕장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무려 37톤에 달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야영, 불꽃놀이 등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위반 시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시민들 또한 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부산 밤바다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민낯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서지에서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술과 다른 해변 문화에 대한 지자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을 맞은 해운대 수욕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송정해수욕장은 해조류가 해변을 뒤덮습니다. 중장비에다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한철 장사에 나선 상인들과 큰맘 먹고 휴가 온 피서객들도 울상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지나간 뒤 찾은 송정해수욕장. 여름 피서철이지만 해변은 피서객 대신 태풍으로 떠밀려온 해초로 뒤덮였습니다. 뜰망으로 바닷속 해초를 쉼없이 건져 올리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 중장비와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이 바다에서 떠밀려온 해조류를 치웠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많은 양의 해조류가 해변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 동안 치운 양만 약 30여 톤. 송정 해수욕장에서 여름 한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관광객들도 이제 뭐 놀기에도 좀 불편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건너가죠. 앞에 해초 깔리고 이러면은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곳곳엔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간간히 모습을 보이는 피서객들은 먼 길 피서를 온 터라 어쩔 수 없이 물놀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제나 그제보다 더 없어요. 지금 여기 저 중앙에만 몰리고 있고 뭐 깊게를 못 들어가고 앞에서만 놀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원래 앞에서 머리놀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뭐야 다시마인가 요거 때문에 또 앞에 못 가고 그러니까는 그게 좀 불편하죠.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산더미 같은 해조류를 치울 인력도 장비도 부족합니다.
보도에도 많이 걸려오고 그리고 해초에도 잔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도 피해가 갈 거고 하루빨리 빠른 시간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작업이 인력으로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 너무 많이 양이 있어. 또 해수욕장의 특성상 개장도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내년에는 예산을 좀 분산시켜서라도 자원순환과와 우리 시설 사업소 분리해서 빨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운대구는 중장비를 이용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해조류 등을 채울 수 있는 그물망을 자체 제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만 오면 해변에 가득 쌓이는 해조류, 많을 땐 400여 톤까지 치우기도 하는데 현재까진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6일 부산진구의회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공시지가를 조정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결과 주변에 비해 낮은 공시지가가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국내 굴지의 부산 롯데호텔과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부지. 시내 노른자 땅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50만 원.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주변 부지와 비교해 최대 700만 원까지 낮은 공시지가입니다. 턱없이 낮은 개별 공시지가는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고 결국 재산정 대상이 돼 2,300여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롯데백화점 등이 들어서 있는 부전동의 올해 공시지가는 평균 25% 인상됐지만 롯데가 소유한 부지는 8.3% 인상에 그쳤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적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상가 건물이 롯데백화점 공시지가 표준지입니다. 표준지란 토지나 상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건물과 롯데가 소유한 부지는 대각선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정작 바로 앞 건물의 공시지가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담당 공무원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낮은 지역에 대한 어떤 그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지가 이렇게 과세가 부여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특혜 의혹들도 우리가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시지가 상향 조정에 따라 롯데 측은 10억여 원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온천천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기도 하고 하수와 오염물질이 밀려와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세계구에서 따로 관리하다 보니 온천천의 동식물을 통합 관리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부산시 온천천 통합 관리를 위해 이번엔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잔디밭과 이 수변 산책로, 이 온천천은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 하천으로서의 온천천의 속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부산대 생태시민대학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구서역에서 새병교, 수영강 합류부까지 온천천 일대 10km를 둘러봤습니다. 온천천 일부 구간을 지나자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강바닥엔 시커먼 오염물질이 엉켜붙어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는데 평소 온천천의 용존 산소량은 리터당 10mg.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온천천의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해 리터당 0.9mg까지 떨어집니다. 일반 물고기는 용존 산소량이 리터당 4에서 5mg 이하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어류의 생존을 위한 제대로 된 통합 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생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 온천천은 다양한 생물의 생존이 어려운 곳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식처가 아주 단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는 생물이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넓은 보행로와 시멘트로 만들어진 인공 수변부도 동식물이 생식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사실은 하천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풀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천을 흐르는 어떤 이 직강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좀 굴곡 있고 어떤 여울도 있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모두 다 직강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홍수 위험도 많고. 시민들은 곳곳에서 동식물들이 폐사해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거의 한 몇 마리만 알을 놓고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한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생들이. 그러니까는 거의 저희가 그때 하루 정도 살렸는데도 한 300마리 이상이 죽었어요, 그때. 로드킬을 당한 거죠. 2009년부터 멸종 위기종 1급이자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온천천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온천천 주변 갈대는 제거되고 숨을 공간이 없어 서식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달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온천천을 이용하는데 어디에다가 피난처를 만들 건지에 대한 그 논의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통합적인 관리 매뉴얼 없이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등 3개 구에서 확보된 예산만큼 따로 온천천이 관리되다 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온천천을 생태 하천으로 제대로 가꾸기 위해 이제는 시민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선 상태. 부산시가 정책 과제로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온천천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겉과 속이 같은 생태 하천으로 온천천이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달려라 부산체육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과 함께합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부산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이 길이 30cm의 작은 라켓과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해서 펼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하키, 탁구로 표현하기도 하는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 2명의 선수가 오직 볼의 소리에 집중하며 길이 366cm, 너비 122cm의 테이블 위에 지름 30cm 골주머니에 볼을 넣어 득점하는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쇼다운이 도입된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유럽에서 시작된 경기인데 2015년도 세계 서울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할 때 처음 저희 나라에서 대회를 주최를 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부산에서 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쇼다운의 시작을 함께했던 황태민 감독은 현재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관 팀과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에는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국가대표 출신 남녀 선수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국가대표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낸 정경모 선수는 시각장애인 스포츠로서의 쇼다운의 매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 생소하게 접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이 운동하기에 가장 쉽고 또 비용 면에서도 크게 드는 게 없고 또 운동량도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세계 선수권 2번 참가를 했는데 참 상당히 저에게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펼쳐진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3승의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임순옥 선수. 하지만 임 선수는 쇼다운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시범 종목에 선정됐지만 정작 국내 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세계 무대까지 나가가지고 국대가 돼서 나가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전국체전도 이래 못 나가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게 됐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쇼다운을 접하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얻었다는 최성준 선수는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도 실명이 돼갖고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이 복지관에 와갖고 이제 재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이제 이 쇼다운을 접했는데 다트점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하니까는 이제 재밌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집에 계시지 말고 이제 일단 복지관을 찾아오셔갖고 쇼다운도 한번 해보시면은 뭐 많은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소리에 집중하며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다이내믹한 경기 쇼다운. 올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쇼다운 국가대표팀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이탈리아 세계 시각장애인 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소한 스포츠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 쇼다운 선수단 파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미역 수확 처리되면 국과 반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미역이 식탁에 자주 오르는데요. 주로 아시아 쪽에 수출됐던 이 미역이 최근 북미 쪽에서 사랑받으며 수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기장 미역은 특유의 쫄깃함과 다량의 식물성 식이섬유와 다당류가 포함돼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일조량이 많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미역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입니다. 해외에서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건데 부산 지역의 미역 수출이 올해 상반기 2,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중 기장 미역은 부산 전체 미역 수출량의 80%를 차지합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까지 미역 수출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9.7%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건강식품으로 한국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역이 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많았던 과거와 비교해 유럽과 북미 지역 등 선진국에서 미역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미역 관련 업체들은 이 흐름에 발맞춰 해외 수출을 늘리기 위해 건미역을 비롯해 해초 샐러드 등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수 자체에서 이제 이 해조류라는 제품 자체가 판매 사이클이 굉장히 좀 더딘 제품이다 보니까 생산량에 비해서는 이제 소비가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그 미역 스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초 샐러드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저염시 아기들 이제 건조죽도 미역 건조죽도 개발 중에 있고.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오를 만큼 몸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진 미역. 미역이 북미, 유럽 등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의 해조류 업계에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부모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총 지원 대상은 2만 5천여 명이 늘어납니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경찰이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던 영장심사관 제도를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영장심사관은 일선 수사팀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과 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고 영장이 불청구 또는 기각된 사건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해 3월 부산진과 서부경찰서에 처음 운영돼 부산경찰청과 남부, 해운대경찰서까지 확대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제도 도입 이후 심사관이 검토한 영장의 발부율은 부산 전체 경찰서의 평균 발부율보다 4.4%포인트 높았다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몰이 기대와는 다르게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몰 사업엔 이미 7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들어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청년몰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산 청년정책연구원 김덕열 이사장, 대한문화행동 재미난 복수 김건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청년몰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지금 현재 몇 개의 청년몰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요즘 정부에서 현안이 되어 있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창업 관련으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청년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의 그 취지는 처음에 골목 상권이나 네. 죽어가는 재래시장도 살리고 그리고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의 기회도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지금 이제까지 전국에 34개 시장에 지금 선정해서 지금 16년에는 14개, 17년에는 12개, 18년에는 4개, 19년 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17년에 2개 시장, 국제시장, 서면시장을 선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19년에는 지금 1개 남문시장이 선정이 돼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국제시장하고 서면시장을 갔다 와봤는데 점포가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서면시장 같은 경우에는 2개가 폐업을 해서 지금 나간 실정이었고요. 네. 그리고 609몰, 국제시장은 609몰과 109몰로 나눠 있습니다. 네. 609몰에는 10월 계약 만료로 지원이 끊겨서 지금 17개 점포 중 7개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해 청년몰 조성 사업지로 동구 남문시장을 또 선정을 했는데요. 네. 서면시장 온라에 15억 원, 국제시장에는 20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문시장에는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청년이 짐을 싸서 떠나지만 똑같은 형태의 청년몰이 계속 들어서는 참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청년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저렴한 임대 비용에 창업 비용을 좀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청년들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네. 일단 이렇게 청년몰 사업 대상제 선정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지원이 좀 지원됩니까? 원래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1970년도부터 이런 식의 어떤 상가들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형마트나 아니면 소비의 어떤 패턴들이 달라지면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예전엔 도심 안에 있었는데 이게 텅텅 비게 되는 유휴공간화가 되면서 네. 다른 정책들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그전에는 어떤 문광구형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데 네. 청년몰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어떤 창업과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그리고 전통시장과 결합시키는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곳당 최대 15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 청년몰을 운영하고 어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 중에서는 특히나 이게 아무리 이게 활성화시켜도 요즘 이른바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다시 청년들이 쫓겨나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자체들과 함께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어떤 방지법 조례 같은 것들도 사실 각 지자체들마다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면 우선권을 주는 이런 정책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몰 활성화 지원에 매년 또 3억. 예전에는 이게 전통시장에 한정해서 지원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더 확장해서 폐공장이라든가 예. 창고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유휴 공간을 개발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조금은 문턱이 낮아지고 이제 확장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도 정책의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개발들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입주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한데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사실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나 그리고 어떤 출산율이 낮아지고 도시에서 인구가 일탈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젊은 생산력 자체가 많이 사라지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 정책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어떤 문화적인 복지 혜택도 일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게 어떤 지원 정책이나 아니면 지자체마다 이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청년몰에서 입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만 39세 이하. 네. 그리고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다양한 어떤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지원금이나 어떤 창업 지원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게 중복수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어떤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인큐베이팅하고 마케팅이나 공동의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지원하면서 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정책들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전통 시장을 이끌 청년 상인을 이끌자 뭐 이런 취지는 좋은데요. 뭐 청년몰 운영하는 사업자나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문제점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방문을 하는데 그 국제시장 청년몰은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상인한테 어디인지 물어보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가서 청년 상인들하고 직접 제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얘기하기를 그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 사업에 사업단이 꾸려지고 사업단장이 그 선정되었는데 그 장사 경험도 없는 그리고 그 단기 계약 그 지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한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장사 경험 없이 대학 강의식으로 예. 하다 보니까 장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작년 6월달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그게 뭐 이 문제 저 문제에서 차필 미뤄지다 보니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오픈을 하면서 그래서 뭐 음식은 불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도 못 들어가고 다 인덕션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금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다 여기 전형적인 이제 탁상 행정이다라는 이런 비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상인과의 마찰과 홍보 부족이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면시장 그 온라는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그 서면시장 자체가 2층이 그 일요일은 휴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한다거나 이래 되면 그 휴무인 곳을 따로 또 지나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보안상의 문제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영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영업 매출이 가장 비중이 높은데 맞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좀 그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의 좀 잘못이 아닐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시장 상인들하고 마찰은 초반에는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들도 젊은 청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응원도 많이 해주고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왜 간판이 없냐 이래 하니까 그 시장 상인이 간판을 다는 것을 반대를 해서 지금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지금 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홍보에 뭐 힘든 점이 많다고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정부 사업단의 지속적인 관리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 사업단이 오픈을 하고 바로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문제 발생 시 상인과 청년 상인과 이제 그 지역 상인과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나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계약을 만료가 되면 청년 상인이 직접 그 주인하고 임대료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네. 재계약 지금 이제 10월 달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현재 주위 시세보다 몇 배를 비싸게 지금 얘기를 해서 그래서 10월 달에는 자기 뭐 그 다른 곳으로 나가서 이전을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인들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정부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이후에는 어떤 뭐 로드맵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청년몰 사장님의 부족한 경험과 멘토 부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몰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이 대부분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 사회 예.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장사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사장님 때문에 그 뭐 기본적인 타켓 설정이나 뭐 메뉴 설정, 가격 설정 이런 데 있어서 그 많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면이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적 교육과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상인들은 뭐 백종원 같은 뭐 멘토가 뭐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뿐 아니라 좀 너무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좁아서 또 좀 뭐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좁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고 뭐 한기라든지 그런 좀 전반적인 좀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네. 예, 그 문제점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예. 네. 말씀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일단 뭐 상인들이랑 상생을 하기 위한 애초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네. 뭐 일단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보는 예.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백종원 같은 어떤 셰프가 와가지고 어떤 컨설팅 해주면 잘 되겠지라고 네. 하는 기대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되게 맹점이 있다고 보는데 아주 많은 청년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큰 성과 없이 다시 공실로 비어가는 것들을 과정을 되풀이해서 보는데 네. 그 이유를 보면 자생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자율성 네. 그리고 확장성이 되게 부족한 어떤 사업 설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애초부터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당사자성이 사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청년들이 직접 원하는 거 그리고 방향 고민들을 담아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너희들 이런 거 필요하겠네. 이런 어떤 사실 아재 감성으로 정책들을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비단 어떤 일자리나 그 청년 창업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노동을 바라보는 어떤 시점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주의 입장에서 청년의 노동성을 보는 것과 당사자가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긴가는 포인트가 정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들을 전문성을 갖춰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인프라 조사나 어떤 시장 조사 그런 것들 없이 먼저 공간이 선정이 되고 만들어지고 프로그래밍화 돼가지고 청년들이 들어가는 구조가 섣부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조금 당사자성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설계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애초부터 시작이 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건 비단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이 일방향적인 어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요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요청이 사실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탁상 행정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치 뭐 행정에 대한 이런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지금 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청년몰이 다양하게 들어서고 있지만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통시장과 상생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뭐 대부분 안 된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재작년부터 해서 한 30개 정도 전국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공실률도 높고 하다가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뭐 대전에도 찾아가고 네. 여수에도 찾아가고 그럼 한때는 또 활기가 좀 뛰는데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 네. 자생력 청년들이 자생력도 잃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저희도 그래서 제가 중기청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뭐 잘 되는 곳이 있느냐 하니까 그래도 그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원주 미로 예술시장이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특성 미로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그 전에도 관광객들이 또 좀 찾았고 최근에 아까 계속 뭐 백종원 얘기했는데 백종원 골목 식당이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아마 좀 더 뭐 인기 그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방송 효과로 당장 사람들이 몰려들 수는 있어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롱런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청년몰이 이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부산에서 동구 남문시장이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남문시장 청년몰은 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그리고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되게 많은 그 청년몰에 입점하는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매스컴을 타고 유명해지기를 갈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만약에 음식이라면 셰프로서의 자질과 어떤 요리에 대한 치열한 연구들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매스컴을 타서 되게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던 상점들이 몇 개월 뒤에 보니까 텅텅 빈 사례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지원 사업의 어떤 한계점과 사실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순간적인 어떤 지원과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그 안에서의 내실과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면 그걸 이어갈 수 없거든요. 네. 이거는 지역 상인과의 어떤 교류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백종원이라고 하는 스타한테 그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근처에 있는 아주 한 30년 정도 된 식당 운영하시는 할머니의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에 있던 기존 상공과 젊은이들이 같이 세대를 넘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디자인들은 사실 안 하고 세대 간의 벽 그리고 어떤 여기는 젊은 그룹 여기는 오래된 지역. 네. 그래서 오래된 지역은 다시 새 것으로 바꾸고 젊은이들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도 사실 모선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특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단 먼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그 있는 것과 어떤 연결을 지을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틀 안에서 뭐 지원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스스로 자생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 이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상생과 자생력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청년몰의 강점도 물론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시장의 강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여 있다.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단 하나의 소비재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양한 것들이 모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리고 모여 있다는 거. 이게 일종의 클러스터를 이제 형성하는 거죠. 특히나 네.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의 또래 상인들이 모여 있으면 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들의 면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시장,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어떤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생계에 대한 것들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저는 그런 시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서 좀 힘을 내고 좀 청년 특유의 그런 아이디어나 에너지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청년들의 이런 강점을 살리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진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가 한번 갔다 왔을 때 느낀 점이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굳이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여길 왜 가냐.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모여 있다, 다양하다 이런 거를 살려서 그 독특한 청년들의 그 제목 말 그대로 청년몰이지 않습니까? 청년만의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걸 가지고 메뉴 선정도 하고 가격 결정도 하고 주위의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적합할지 뭔가 좀 서로 아이디어 공유와 이런 걸 해서 좀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들이 서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청년들한테 너무 어떤 생계형으로 몰아붙여서 꼭 성공해야 된다,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강요보다는 오히려 좀 관용이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너 한번 실패해봐도 돼. 대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같이 손잡고 가자. 저는 이런 정책이 있으면 정말 따뜻하다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네. 일자리 정책이나 어떤 창업 정책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경쟁 속에서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좌절 이후에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마치 예전에 대출 해줄 테니까 집 사라 했던 친구들이 지금 많은 좌절이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청년몰이나 어떤 일자리 청년 창업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많은 기회를 도전해보고 정말 독특한 것들에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들은 좀 이런 청년들의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청년들이 좀 더 뜨겁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물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